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79 아래 만류를 듣지 않는 아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만류를 듣지 않는 아우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88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79 아래 만류를 듣지 않는 아우. 가을도 가고 모진 겨울이 돌아왔다. 추위는 땅 위의 모든 것을 빙결시키고 대지는 고요히 접복해 엎드리고 있다. 사나운 눈보라와 더불어 전주는 잉잉 운다. 어떤 날 밤이다. 알이 있는 자리에서 아우는 자기의 거사를 피력한다. 아우는 알에게 형님과 같이 하루바삐 38선을 넘으세요. 형님이나 아주머니가 이 북한 땅에 계시면 마음 놓고 활동할 수가 없으니 속히 월남하세요 한다. 알은 아우의 거취에 대하여 꼬지꼬지 파고든다. 그러나 아우는 구체적으로 실토정을 하지 않고 다만 아웃라인만이 이야기한다. 알은 언제나 내가 아우에게 타이르던 그대로만 말하며 그 대화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 알은 지정을 다하여 눈물로 아우에게 호소한다. 알은 결론적으로서 아우만 남겨놓고 월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아우가 당하는 일은 알 자기 자신도 같이 당하겠노라고 말한다. 어느덧 알의 대화에는 울음이 섞여 있다. 알은 눈물 속에서 세 사람이 같이 월남하여 내 병도 완치하여 한번 보람있게 살자는 것을 호소한다. 알은 벅차오르는 젊은 정열의 과잉을 발산한다. 그 아름찬 여성의 에너지는 대화 속에 익어간다. 알은 아우의 멸공구국의 노선에 대한 투쟁 방법론을 열변한다. 북한에서의 멸공전보다도 남한에서의 멸공전이 시급하니 월남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멸공전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한사코 월남하자고 강요한다. 그 후 알은 몇 번이나 아우를 쫓아다니면서 무모한 거사를 좌절시키려고 무한히 애썼다. 아우는 어디까지나 일규를 고집하면서 나나 알의 충고를 듣지 않고 목적 관철에 대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담하게 또 어느 사이에 무기, 탄약마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 창고에다 은닉하고 있었다. 나는 발견하자마자 아우에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무기 탄약을 우리 집에다 두는 것은 안 된다. 빨리 다른 데에다 치워라. 야, 이 미친놈아. 누구를 못 살게 하려고 이러느냐고 책하였다. 후구지책으로 하는 책장수도 아우는 점점 등한히하고 서점을 채우고는 떠돌아다닌다. 밤이 늦게서야 돌아온 아우에게 내가 하려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방법을 잘 택하지 못하면 개죽음에 지나지 않는다. 당분간 보류하고 얼른 창고의 것을 처리해라. 나보다도 알의 눈물로 애원하는 간곡한 말도 좀 들어보렴. 창밖의 온도는 영하 20도나 된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집안은 죽음의 집같이 적막하다라고
챕터 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도 가고 모진 겨울이 돌아왔다. 추위는 땅 위의 모든 것을 빙결시키고 대지는 고요히 접복해 엎드리고 있다. 사나운 눈보라와 더불어 전주는 잉잉 운다. 어떤 날 밤이다. 알이 있는 자리에서 아우는 자기의 거사를 피력한다. 아우는 알에게 형님과 같이 하루바삐 38선을 넘으세요. 형님이나 아주머니가 이 북한 땅에 계시면 마음 놓고 활동할 수가 없으니 속히 월남하세요 한다. 알은 아우의 거취에 대하여 꼬집꼬집 파고든다. 그러나 아우는 구체적으로 실토정을 하지 않고 다만 아웃라인만이 이야기한다 라고 챕터 79를 열고 있는데요. 어느덧 통토의 땅 하운의 고향에도 겨울이 찾아왔나 봅니다. 그즈음 아우는 형과 아우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를 이야기하며 형님과 형수님이 계시면 자신의 거사에 방해가 되니 서둘러 월남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알이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묻자 대충 밑그림만 이야기를 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는 숨기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렇죠. 거사라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 보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가족도 예외는 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선의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모진이라고 하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을 능히 하고 많은 독한 성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빙결이라고 하는 것은 물 따위가 얼어붙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접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 복종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감정을 모조리 털어놓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했던 이 분단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생겼지만 역사적으로 1894년과 1903년 각각 중일, 러일 간의 한반도 분할 문제를 두고 열린 비밀회담에서 이미 거론된 적이 있었다 합니다. 1945년 8월 11일 미국의 국무부, 해군부, 육군부, 3부 조정위원회는 그동안의 미 육군부 제안들을 바탕으로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도록 하는 38선 분할 초안을 기한했다 하네요. 이미 웅기, 나진 등에 진주한 소련도 미국이 제안한 이 조항을 반대 없이 받아들였다 합니다. 이어 태평양 방면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1945년 8월 15일 발표한 일반 명령 제1호를 통해 38선이 공식적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거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디로 가거나 다니거나 하는 움직임의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꼬지꼬지라고 하는 것은 꼬치꼬치의 방언으로 일일이 따지고 끝까지 캐어 묻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실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이나 심정을 거짓없이 사실대로 말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곽, 개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언제나 내가 아우에게 타이르던 그대로만 말하며 그 대화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 알은 지정을 다하여 눈물로 아우에게 호소한다. 알은 결론적으로서 아우만 남겨놓고 월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아우가 당하는 일은 알 자기 자신도 같이 당하겠노라고 말한다. 어느덧 알의 대화에는 울음이 섞여 있다.
알은 눈물 속에서 세 사람이 같이 올라와여 내 병도 완치하여 한번 보람있게 살자는 것을 호소한다. 알은 벅차오르는 젊은 정열의 과잉을 발산한다. 그 아름찬 여성의 에너지는 대화 속에 익어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은 늘 하운이 말하던 대로 아우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설득을 했던가 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 아우를 두고 갈 수 없으니 셋이서 함께 월남하여 형님의 병도 완치시켜 사람답게 한번 잘 살아보자는 호소였겠지요. 얼마나 진지했으면 눈물 쏘 호소를 했을까요? 아마도 피를 토하는 웅변가의 면모로 호소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하운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알에게 저런 에너지가 있었던가 싶어서겠지요. 오직 했으면 아우가 당하는 일을 같이 당하겠다고까지 했을까요? 알의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직 혼사도 치르지 않은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것을 보면은요. 여기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피부치 같은 으로 해석함이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호소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남에게 강한 주장이나 표현으로 하소연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정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열렬한 감정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욕구 또는 충동 따위를 행동으로 나타내어 밖으로 풀어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름찬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벅찬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비표준어로서 힘, 능력, 정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아우의 멸공구국의 노선에 대한 투쟁 방법론을 열변한다. 북한에서의 멸공전보다도 남한에서의 멸공전이 시급하니 월남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멸공전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한사코 월남하자고 강요한다. 그 후 알은 몇 번이나 아우를 쫓아다니면서 무모한 거사를 좌절시키려고 무한히 애썼다. 아우는 어디까지나 일규를 고집하면서 나나 알의 충고를 듣지 않고 목적 관철에 대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알은 아우가 공산당을 다도하여 나라를 구하려는 거사에 대한 투쟁 방법에 대하여 일가견을 토로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열악하고 위험스러운 북한에서보다는 보다 더 안전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의 남한으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며 월남을 종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아우를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기도 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돈키호테적 성격의 아우는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목적을 위하여 초지일관했던가 봅니다. 의사다운 면모로 높이 살 일입니다만 월남하여 더 정열을 쏟아 부었더라면 더 보람되고 유익한 결과를 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여기서 멸공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자를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여 위태롭게 된 나라를 구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 단체 따위가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 따르는 활동 방침을 뜻한다 하겠고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나 개인 등이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상대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거나 싸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변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 열렬히 주장하는 변론이나 연설을 뜻한다 하겠고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들인 대가나 노력에 비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나 성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일 따위가 도중에 실패로 돌아감을 뜻한다 하겠고요. 일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우나 경로를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고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중심으로 타이름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미리 일을 꾸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하게, 또 어느 사이에 무기 탄약마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 창고에다 은닉하고 있었다. 나는 발견하자마자 아우에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무기 탄약을 우리 집에다 두는 것은 안 된다. 빨리 다른 데에다 치워라. 야, 이 미친놈아, 누구를 못 살게 하려고 이러느냐 고 책하였다. 호구지책으로 하는 책장수도 아우는 점점 등한히하고 서점을 채우고는 떠돌아다닌다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아우는 더 노골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어느새 집 창고에 무기까지 끌어모아 숨겨두었던가 봅니다. 하운이 발견하고 우리 집안을 절단낼 요량이냐며 너의 활동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마는 무기만큼은 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야단을 쳤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책방도 걸어 잠그고 장사를 태만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손으로서는 마음이 무겁고 겁이 날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아우에게 미친놈이라고까지 험한 말을 했으니 가늠이 갑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네요. 일개 범부가 무기와 탄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니 말입니다. 여기서 대담이라고 하는 것은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의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으로 쓰이는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사용되는 폭발물, 발사 화약, 신호탄, 점화용 화합물 또는 화생방 물질을 장전한 장치의 총칭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은닉의 비표준으로서 어떤 사실이나 물건을 감추거나 범인 따위를 숨겨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을 책이라는 한자로 꾸짖다, 책임 등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호구지책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만큼 간신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등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돌아온 아우에게 내가 하려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방법을 잘 택하지 못하면 개죽음에 지나지 않는다. 당분간 보류하고 얼른 창고의 것을 처리해라. 나보다도 알의 눈물로 애원하는 간곡한 말도 좀 들어보렴. 창밖의 온도는 영하 20도나 된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집안은 죽음의 집같이 적막하다라고 챕터 79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거사에 미쳐 싸돌아다니다가 밤늦게 돌아온 아우에게 하우는 너의 좋은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단 창고에 있는 무기와 탄약만큼은 직접 증거물이 될 터이니 속히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충고를 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래 심정도 헤아려 보기 바란다고 재차 설득해 보았던가 봅니다. 이렇게 혼란식에 발각되면 시범 케이스로 개죽음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려를 강력히 표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추운 북쪽 지역에서는 어느새 영하 20도까지 매서운 추위가 닥쳤던가 보네요. 그러니 집안은 마치 초상집처럼 적막하기만 했겠지요. 여기서 개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허망한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보류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안건 따위의 처리를 나중으로 미룸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애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바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간곡한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하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인 상태를 뜻한다 하겠고요. 정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쓸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72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80 드디어 탈로 보안대원에게 피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양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10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